비트코인이 장중 68,000달러대까지 후퇴하면서 이렇게 조정에 들어가는 건가 싶었지만 비트코인은 현물 매수 수요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다시금 72,000달러 부근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과거 반감기 패턴을 대입시키면 이제 반감기 전 되돌림 시기를 앞두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전례 없는 기폭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패턴이 얼마나 반복될지 역시 이번 반감기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8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조정 국면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가?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까리한 상황이기도 한데 먼저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내용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암호화폐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포트폴리오를 할당하게 될 것이다. 아직 재미있는 시장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코인으로 10배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는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다. 우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전폭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골든 레이시오 멀티플라이어를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 가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든 레이시오 멀티플라이어가 레드 라인을 뚫었고 이제 다음으로 보라색 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10만 달러 돌파 기대감을 설명했습니다. 골든 레이시오 멀티플라이어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 이른바 황금비를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장기 가격 추세와 주요 전환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은 200일 이동평균의 황금비를 곱해서 여러 개의 라인을 생성하는데 빨간색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 목표는 보라색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황금 레이시오 멀티플라이어에서 레드라인을 돌파해냈고 그래서 이제 보라색 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파이사이클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금까지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는 모든 비트코인 강세장의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왔다. 지금으로서는 조만간 최고 가격을 찍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더 높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역시 10만 달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최고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분석 도구인데 두 개의 이동평균을 사용해서 잠재적인 최고 가격을 식별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350일 이동평균의 2배를 보여주는 이동평균선과 111일 이동평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111일 이동평균이 350일 이동평균 2배를 상향 돌파할 경우에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차트에서 111일 이동평균인 노란색 라인이 250일 이동평균의 2배를 나타내는 녹색 라인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이 지표가 여러 번 비트코인 상승장 최고점을 꽤나 정확하게 예측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제 곧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과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 되돌림이 시작되는 위험 구간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라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14일에서 28일을 앞두고 반감기 전 되돌림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33일 정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짧게는 5일, 길게는 20일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사는 과연 이번에도 과거처럼 반감기 전 되돌림이 발생할 것인가, 발생한다라면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2020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수준, 2016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8% 수준의 조정이 반감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캡틴 5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2시간 차트를 공유하며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웨지 하단 지지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차트에는 6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기간에 이 정도 폭으로 급락이 나와주면 초보 개미들 심장 한번 덜컥 내려앉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긴 몰라도 중장기 홀더들은 공격적인 저가 매수를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분석가 매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간 종가뿐이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주간 종가가 69,4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되면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위에서 형성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어느 쪽이 됐든 중요한 것은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2,000달러대에 자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장중 69,000달러가 일시 붕괴되는 모습도 보여준 만큼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쏟을 것 같다가도 곧장 말아올리는 힘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동력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지금 3월이 이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10개 비트코인 현물 ETF 월간 거래량은 650억 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게 1월과 2월의 월간 거래량을 이미 벌써 진지하게 뛰어넘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이러니 초대박 터졌다 이런 말도 나온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역시나 블랙록의 상황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집된 비트코인이 무려 22만 개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4년에 걸쳐서 20만 5천 개를 매집했는데 블랙록은 불과 2달 하고 3일 만에 22만 3천 개 넘는 비트코인을 쓸어 담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는데 카타르 국부펀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소문, 이걸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5만 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신규 월렛이 발견됐고 이게 카타르 국부펀드 소유라고 알려지면서 이 같은 추측성 이야기가 꽤나 디테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카타르 통화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닌데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인물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맥스 카이저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소니 스카라무치입니다. 이걸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맥스 카이저는 지난해 12월에 카타르 투자청이 비트코인에 5천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최근 스카라무치가 맥스가 말하기를 카타르가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진짜면 맥스 카이저에게 진짜 완전 땡큐 해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쳤고 여기에다가 맥스 카이저가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코인데스크 기사로까지 확장이 돼버린 겁니다. 하도 이빨 털기를 잘하는 양반이라서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워낙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카타르 국부펀드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상원 의원 2명이 뻘짓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게리 겐슬러에게 알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말라고 사실상 정치적인 압박을 가한 겁니다. 이 또라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어떤 코인도 현물 ETF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 시장은 심각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해서는 질서가 확립돼 있고 면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도 사기와 조작에 노출돼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는 관련 ETP를 뒷받칠 만한 거래량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뻘소리를 꽤나 구체적으로 시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왜 이더리움 선물 ETF 심사가 진행됐을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들이 서한을 보낸 목적은 투자자 보호가 아니다. 모두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원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치인들은 서한을 작성할 시간에 실질적인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에 힘을 쏟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뼈 때리는 한 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바네크의 포트폴리오 책임자 프라나브 카나데의 멘트도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클 것으로 예측한다. 엄청난 규모의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홀더들은 스테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자산으로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의미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는 승인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솔라나 역시 $180 돌파에 성공하며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를 둘러싼 전망 역시 꽤나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분석가 위익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지금 저항선에 도달했는데 이 수준을 돌파할 경우 $200를 거쳐서 $260 부근의 전고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까지 전고점을 향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멘트입니다. 반면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솔라나의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솔라나가 지난해 12월 이후에 특정 구간에 도달하면 항상 매도 신호를 보내왔던 솔라나의 TD 스퀘셜 지표를 주목해야 한다라며 현재 이 지표가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고 12월 이후에 솔라나는 이 매도 신호가 나올 때마다 17%에서 28%까지 하락했다. 지금 타이밍에서 솔라나 TD 스퀘셜은 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152에서 $127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솔라나를 통해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디사이퍼가 솔라나와 관련해 제시한 내용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은 솔라나 시총이 사상 최고치 부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솔라나는 지난 강세장 이후에 공급량이 3억 개에서 4억 4,300만 개로 증가했다. 토큰 공급이 증가하면서 토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시총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솔라나가 50일 이동평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곤 있지만 RSI와 토큰 공급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가격 후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대장 종목들이 뭔가 긍정적인 상황들, 전망들 속에서도 판단하기 참 어려운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요즘 이런 생각도 참 자주 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지나친 욕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때로는 공격적으로, 더러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